오늘 이 강의를 해주실 분은 유관홍 현재 부산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시고 제목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캠퍼스 생활이나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담아 들어야죠. 귀담아 안 들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2002년도에 현대미포조선 사장을 지내셨고 2004년도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건데 당시 우리나라 세계에서 5번째 조선소가 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여기서 대표이사를 지내셨고 그 외에 동사의 명예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현재는 석좌 교수님이시고 지금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내노라 하는 최고의 조선소죠. 성균관대학교 화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당시까지 서울대학이 아닌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대표이사 사장님 되신 분이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면서 대표이사 사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시사성 있고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마치고 우리 유관용 석좌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십시오. 박수 보세요. 저 뒤에 의자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는 게 안 나겠습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유자, 관자, 홍자입니다. 부산대학에 온 지도 한 10년이 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가 걸어왔던 길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보통은 하루 종일 여러분하고 대화를 통하고 질문을 받고 이래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분이 수업이 또 뒤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딱 50분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에서 여러 종류의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종류의 산업이 일반적인 다른 산업하고 어떻게 달라질까, 경영은 어떻게 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평생에 조선산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세계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컴퓨터에 관련된 사항, 칩에 대한 사항, 반도체에 관련된 사항은 그러면 조선산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선산업을 하든 혹은 다른 산업을 하든지 간에 저는 프린시플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면 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1973년도 이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배를 지었는 최고의 큰 배가 10,000톤 혹은 15,000톤 이런 정도였습니다. 1973년도에 현대중공업이 짓기 시작을 한 거가 첫 번부터 25만 톤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10,000톤, 15,000톤짜리하고 25만 톤의 배하고는 뭐가 다를까? 근데 현대를 창업하신 정주행 회장은 첫 번 시작을 할 때부터 세계에서 짓지 않는 배, 그리고 새로운 배를 지어야지
nom하고 똑같은 배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 그분이 어떤 경영에 대한 철학이고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부터 우리나라에 25만 톤 배를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없는 거고 설계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시작부터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산업이 많이 후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고 해봐야 약 1억 불 정도 좀 넘을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2척을 만들어 오니까 한 척당 5천만 원만 받으면 1억 불이 그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의 정주영은 정주영 혼자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최고의 리더자인 대통령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 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조선산업이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 지금부터 같이 조선산업을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판에다가 그때 당시에 청와대는 우리 현대중공업의 이제 건축 현황, 그러니까 언제부터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배를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도표를 다 청와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를 체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기업가의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하고가 두 분이 짝짝꿍이 잘 맞아졌기 때문에 조선산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26만 톤 배는 얼마나 클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보통 축구장 크기가 한 100m에서 110m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26만 톤의 배의 길이가 3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3배의 크기잖아요. 그런 배를 경험도 없는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에는 설계를 우리나라에서 해보던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설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매를 전부 다 발주를 냅니다. 퍼체싱 오더를 다 내는데 그 퍼체싱 오더에 대한 사항들을 내면 구매부서에서 그걸 사줍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유럽에서 사가지고 오고 어떤 데는 일본에서 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물건을 구매를 한 거를 보니까 패키지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자가 정확하게 실수를 안 하고 그 물건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찾아서 설치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유럽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데는 그런 순수한 패키징 리스트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조선을 해봤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창고에 쌓여져 있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없다 그러면 구매 발주를 또 내고 설계해서 또 없다 하면 구매 발주를 또 냅니다. 그래서 배를 한 척을 하고 나니까 자재가 좀 거짓말 보태면 한 척분이 자재가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명칭도 혹은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은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지으면 어떤 형태로 짓는가 하면 선주들이 조선소에다가 배를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지어달라는 오다를 냅니다. 그런데 그 오다를 가지고 조선소에서는 기본 설계를 하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는 상세 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는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를 하지 않으면 조선소의 경쟁력이라는 거와 기술력이라는 거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을 시작을 하기 이전에는 1960년도 이전에는 유럽에서 조선소를 처음 다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에는 유럽 조선소가 일본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일본으로 넘어오는 것도 문제가 전부 다 생산의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배를 짓는데 개념 자체를 피스의 개념으로 배를 지었습니다. 파이프 하나, 철판 한 조각 이런 형태로 피스의 개념으로 갔습니다만 일본은 블럭의 개념으로 생산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이 블록의 개념으로 가니까 피스의 개념과 블록의 개념으로 비교를 하니까 일본과 유럽이 산업의 경쟁력에 의해서 유럽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조선소가 전부 다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와서 블록의 개념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한국의 조선소는 모듈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에는 우리도 블록 개념으로 갔죠. 그렇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는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은 블록 개념에서 모듈의 개념으로 갔습니다. 모듈의 개념이라는 것은 블록이라는 것은 배를 26만 톤짜리 배를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레고 장난감 같이 조그마한 단위 블록이 한 350개 정도가 붙여져야만 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모듈의 개념으로 가면 조선소에서는 몇 개의 단위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미 부분이다, 선수 부분이다, 중앙 부위다 뭐 이런 형태로 몇 개의 단위로 가지고 모듈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데서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모함을 못 만들지만은 기술이 없어서 항공모함을 못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기술이야 조선 기술이야 세계에서 1등인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미국에서 항공모함 한 대를 만드는데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참고로 현대중공업은 26만 톤, 30만 톤의 배를 1년에 90척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크기가 30만 톤, 26만 톤짜리 배 크기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한 대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대충. 예, 찍으십시오. 대충. 3년요. 예. 7년요. 모자 쓰고 계시는 여학생은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년요. 13년 정도가 걸립니다. 대한민국 현대에서 지어라 그러면요. 1년에 항공모함이 우리 현대중공업은 드라이독이 9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드라이독에서 하나씩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보고 만들어라고 하면 1년에 9척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조선산업은요. 우리나라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저거는 1년 내내 해봐야 일반 배를 1년에 한 척 정도로 만들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1년에 90척을 한 회사에서 90척을 만든다 그러면 1년을 50주로 잡으면 조금 더 플러스하면 2주 만에 배 한 척씩 큰 배가 한 척씩 나오는 거다. 근데 미국이라는 데서 어떻게 그거를 따라잡습니까? 못 따라잡으니까 미국이라는 데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내에 항해하는 배는 미국에서만 만드는 배여야만이 미국 근 항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배를 현대중공업에서 1,000만 불 정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똑같은 배를 그 조선산업 하는 사람들 보고 적어도 7천만 불 정도 되는 가격으로 정부가 줍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또 줍니다. 차이가 7배 정도가 나잖아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데는 조선산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군용에 대해서도 만들어야 되고, 조선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인가 하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과 동시에 산업의 연동산업입니다. 배를 지으면요, 볼트나트부터 시작을 해서 수만 가지 아이템이 다 기업체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아이템 하나하나가 국가의 연동산업으로 해서 국가가 발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시작을 할 때는 중국의 조선소라는 것은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재고 높은 지도자들이 현대중공업 다 방문을 했습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8위까지 다 왔습니다. 한 사람 왔다 가면요, 중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현대중공업보다 큰 조선소를 무조건 만들어라. 그래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 거가 우리나라에 있어봐야 현대, 대우, 삼성 이 큰 조선소 3개밖에 없는데 수출을 할 수 있는 중국의 물량이 어느 날 갑자기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소가 40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 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주장을 해서 그 사람 가는 대로 방향을 맞춰갔기 때문에 조선소를 크게 짓든 작게 짓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동쾌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한국은 문을 닫아야 되지만은 중국은 문을 닫지 않잖아요. 중국 나라가 망하면 모를까, 망하지 않는 이상은 중국은 계속 합니다.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메리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는 1986년도에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그때 당시에 이름은 소련 연방이었죠. 그런데 그 연방에 가서 정주영 회장이 러시아에 이런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정주영을 초청을 하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회장님이 일을 도우기 위해서 러시아로 갑니다. 소련을 가는 거죠. 1986년도에 가보니까 우리는 수교도 안 됐지 않습니까? 수교를 안 되니까 일본의 소련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버르스크라는 흑룡강 위쪽에 이를 이제 가서 밑에 나우두카, 우라디보스톡, 슬라비앙카 이쪽으로 이제 처음 다 훑기 시작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무슨 비누 공장을 지어달라, 생활 필수품 공장을 지어달라, 조선소를 지어달라, 온갖 하죠. 근데 조그마한 조선소에서 가보니까 사회주의 국가는요, 국가가 하다 보니까 그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체가 집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이 블록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만 하고 인테리어는 또 개인이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밥 먹는 거에 대한 사항도 좀 더 배급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소련의 의사들이 예를 들면 100불을 받으면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사람이나 배관공도 100불입니다. 봉급이 똑같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누가 일을 더 잘하려고 합니까? 또 나는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쪽 길로 가겠다 합니까? 전혀 불평 불만이 없는 상태로 사회주의 국가는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산당이 되면요, 권한과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우라디보스톡에서 저 하바르스크까지 가는데 30몇 시간 기차 타고 가야 되죠. 하바르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죠. 모스크바에서 동경으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동경에서 우리 서울로 와서 또 서울에서 울산으로 오서 일하면 비행기 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벌써 며칠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소련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야, 우라디보스톡에서 우리 현대중공업 가려고 그러면 직선으로 북한 앞바다를 통해서 금방 하면 하루만 걸리면 우리는 갈 수 있는데 너 그 배 하나 좀 내어다오. 근데 배 중에 가장 빠른 배가 컨테이너 배입니다. 근데 컨테이너 배를 너가 한 대를 주면 좋겠다. 컨테이너 배라는 것은 화물을 싣는 배잖아요. 근데 나는 지나가는 투로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내일 당장 컨테이너 배 하나 수배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라디보스톡에서요, 우리나라 사람 처음으로 화물을 나르는 컨테이너 배를 타고 북한 앞바다로 해서 우리 현대중공업 앞에 배를 타고 왔습니다. 소련 배를 타고. 그래서 올 때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들이 없으니까 전부 다 무전으로 하지 않습니까? 무전으로 해서 이미그레이션 있는 사람들이 타고보트를 타고 소련 배에 올라서 이미그레이션 하고 나는 막바로 현대중공업에 내려서 소련에서 막바로 현대중공업으로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소련 배 타고 소련 나라에서 우리 이 울산 앞바다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소련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라디보스톡 가려고 하니까 화물선 한 개 내달라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 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는 그걸 해냅니다. 한마디만 하면 배 하나 뽑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배 타고 오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사항들은 그러면 조선을 하는 사람들하고와 어떤 맥을 갖추겠느냐. 제가 조선을 하는데 한국에서 기본 설계를 하고 생산 설계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면 반도체를 만드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주영 같으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반도체를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차근차근 밟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장을 첫 번 삼성에서 만들 때 대부분 다가 베이스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 기술을 배워와서 그 다음에 반도체 만드는 기기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반도체 만드는 기기를 해봐야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거가 미국하고 네덜란드밖에 없습니다. 그 두 나라가 반도체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 두 개 회사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만드는 기기를 수입을 해갖고 효율이 좋은 기계를 다시 모디피케이션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본은 그 만드는 기계를 절대로 해외로 수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꽉꽉 막혀져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삽니까? 4차 산업 시대에 사는 겁니다. 4차 산업 시대와 지금 이전의 산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공유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벽도 허물어야 되고 기업과 기업 간에 벽도 허물어야 됩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에는요, 조선산업을 하는 데가 대우, 삼성, 현대라고 하면요, 좀 더 무슨 비밀이라고 대우 사람, 현대 사람은 삼성 못 가고 또 삼성 사람이 현대 못 오고 다 이렇게 블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산업이라는 것은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초기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선소를 치우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현대중공업에다가 막 선박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박 발주를 하면 우리는 조선소에서 뭐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설계, 기본 설계 다 줘야 되죠. 생산 설계 다 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우리 현대중공업에 오면 요소 기술이라는 거 다 배웁니다. 와서 공장에서 자기들이 오나 대응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현대중공업에 다니면서 다 적어갖고 보내주고 다 이럽니다. 그런 것이 조선산업입니다. 근데 비밀이 뭐 있겠습니까? 조선산업은요, 배 한 척만 지으면 설계부터 생산 만드는 방법까지 몽땅 다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가 무엇이 그게 비밀이라고 현대, 대우, 삼성. 대한민국은요, 모든 것이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돼서 현대중공업에서 이것이 이만큼 올라가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삼성에도 넘겨주고 대우도 넘겨주면 그 베이스로 해서 삼성이 발전을 하고 대우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대우, 삼성은 또 가만히 있느냐? 현대 기술에서 또 라이브러리가 점점 더 좋아지고 그 기술이 거꾸로 현대중공업이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가는요,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절대로 4차 산업 시대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회사만 잘 살겠다, 이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의 산업별로 첫 번 시작하게 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4.0 인더스트리라는 깃발을 들고 4차 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수천 개의 공장을 단일 공장의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독일의 저 서쪽에 있는 사람이나 북쪽에 있는 사람의 어느 한 공장도 시스템은 똑같이 만들겠다. 정보도 똑같이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독일의 4.0 인더스트리 4차 산업 혁명에 제일 먼저 시작을 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미국은 이제 산업 인터넷에 대한 중심, 그리고 일본은 로봇 시스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죠.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일본은 공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 일본에 있는 전자 만드는 그 다음에 칩을 만드는 회사 다 문을 닫든지 합병을 하든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근근히 좀 살아났죠,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위 시스템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서 투자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일본이 살아났지. 옛날에는요, 제가 소련에 86년도에 갔을 때는요, 소련 공산당의 간부 집에 가니까 몽땅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TV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저희들이 조선소를 만들 때 73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정주영이었습니다. 그 정주영이 타고 다니는 차가 찝차였어요. 저희들이 73년대 일본에 가니까 현장에서 용접을 하시는 분이나 치부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가 세단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부럽다고요. 우리는 그때 자전거 타고 다닐 때인데. 그리고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찝차 타고 다닐 때인데, 일본에는 우리보다 적어도 저는 그때 당시의 생각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25년 정도는 앞서 있구나. 최근에 저는 평가는 일본은 우리보다 한 18년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가. 우리는 가까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하면 무조건 깔보고 시작을 합니까?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축구든지 스포츠든지 어떤 경쟁이든지 이게 전부 다 일본하고 경쟁이 되는 것은 좀 더 일본을 이겨야지, 일본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도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일본을 이겼습니다. 근데 일본이 마지막에 이제 세계 조선산업을 한국으로 넘어주는 게가 뭔가 하면 설계를 자기들이
운영하는 설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데가 조선소가 없으니까 설계를 하나를 스탠다드를 만들어 놔놓고 전 세계에 뿌려서 요런 배로 만들려고 하면 일본에 오라 그럽니다. 이제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은 선주가 요구하는 모든 설계를 100% 우리가 맞춰줬구만. 너가 원하는 스펙을 다 우리한테 제시를 해라. 그럼 우리는 다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선박을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은 저거가 만드는 설계에만 배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 고객이 뭐를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는 100% 미터를 시켜주지만은 일본은 아니다래요. 그러니까 산업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산업이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주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만이 그 기업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지금 반도체를 보십시오. 반도체는 크게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파운드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기업에서 세계에서 1위 했습니다. 1위를 할 때 설마 세계의 산업의 변화가 오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16년에 다보스 포럼, 스웨덴에서 매 1년에 한 번씩 세계에 있는 정치가 산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다보스 포럼을 합니다. 그 다보스 포럼에 2월 달에 하면서 첫 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2달 후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에 4월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에 이슈가 되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인지를 하기 시작한 그 동기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둑이라는 것은 이게 뒷맛이 있느냐, 맛이 있느냐, 이게 두텁냐, 얇냐, 이런 동양적인 말로 바둑을 평가를 하는데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바둑에 대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바둑을 떠서 이세돌이한테 이세돌이가 한 번만 이기고 세 번은 다가 졌습니다. 그래도 그건 대단한 거죠. 몇십만의 기보를 넣어서 알파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눈에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760년대에 영국에서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되었을 때 그거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은 1870년대에 미국에서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을 할 때가 제2차 산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1970년대에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거, 정보통신에 대한 거를 갖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혁명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고 역사가인 토인비가 50년이 1차 산업혁명이 지난 50년 이후에 토인비가 이것은 역사의 지구상에 있는 곳의 하나의 산업의 혁명이다 라고 해서 토인비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2차, 3차, 4차 산업은 전부 다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4차, 저는 5차, 6차 마르고 닳도록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교육의 베이스가 한국하고 다르는 겁니다. 교육의 베이스가. 왜 교육의 베이스가 다르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 고등학교 때에서 전교에서 1등을 했다라고 치면 어머니는 어느 대학에 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서울대학교 가라. 서울대학교 중에 어느 과로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의사 하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400명 정도 모여져가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한 사람만 표본으로 해서 딱 찍어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학생이 이야기한 것을 동의를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 같으면 내가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을 한다 그러면 서울대학 가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가라 그럴 겁니다. 근데 왜 의과대학을 갑니까? 왜 의과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돈이 많이 벌었어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의과대학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의과대학 갈까요? 돈이 번다. 그러면 거꾸로 전부 다 돈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로 살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이 챗 GPT를 만드는 샘 울트만입니다. 샘 울트만은 2005년도에 앱을 만드는 회사를 자기 친구하고 설립을 합니다. 19살 때입니다. 그래서 7년 후에 그 기업을 4,300만 불을 주고 팝니다. 그러면 7년 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오사해갖고 500억을 언제 벌겠어요? 오사를 해서 언제 500억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무조건 어디 가야 된다. 미국 사회라는 데는 대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제일 공부를 잘하는 1%의 상위 그룹은 제일 먼저 가는 거가 물리천문학입니다. 두 번째 수학입니다. 세 번째 철학입니다. 네 번째 재료공학입니다. 다섯 번째가 다행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경제학이다. 여섯 번째가 화공학입니다. 나머지 7, 8, 9번 해봐야 의과대학 가는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최고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의과대학 가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돈하고 연관을 지읍니다. 그 돈을 왜 연관을 지었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장 문 다 닫았죠? 실업자 많이 생겼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의사만큼은 IMF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무조건 우리 아들 공부 잘하면 의과대학 보내야 되겠다. 우리나라 전체가 공부 잘하는 1%는 몽땅 의과대학으로 다 갑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런가 하면 사회 시스템이 천문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사는 데는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이런 걸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간섭을 하는 거가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언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미국에서 주도하는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미국 인구의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태인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약 3억이 넘는 미국 인구지만 3억을 잡으면 2%가 되면 600만 정도만이 유태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왜 그러냐? 어머니가 교육을 합니다. 3살부터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잘 때 타르에 대한 글을 매일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탈무드에 대한 글을 읽어줍니다. 본인이 또 읽습니다. 그러면 타르나 탈무드는 뭐냐? 우리나라는 주입식 기억이지만 그 사람은 생활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타르고 탈무드입니다. 생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공부는 교육은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샘 올트만도 마찬가지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전세가 다 잡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7대 영화사가 있지 않습니까? 7대 영화사 중에 딱 하나만 제해놓고 몽땅 다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태인은 어떤 형태로 장악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감독이 제일 먼저 너가 출신이 어디야? 예를 들면 유태인입니다. 그럼 오케이. 유태인 아닌 사람은 일단 제치해 놓습니다. 모든 부분에. 그만큼 어느 하나 문화 부분까지 다가 유태인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고 무역학을 하는 사람은 다 알지만 미국이라는 데는 우리나라 같이 한국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그러면 그 한국은행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정부가 하잖아요. 국가가 하잖아요. 미국은요,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합니다. 유태인이 합니다. 누가 모이느냐? 유태인의 제일 돈을 많은 사람이 유럽 쪽에서는 로스차일드, 미국은 JP 모간, 그 다음에 록펠러,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미 연방준비은행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1913년입니다. 1913년 같으면 우리나라는 고종 때 1904년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4년하고 14년 해봐야 무슨 9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게 벌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연방준비은행을 만듭니다. 록펠러의 사돈인 상원의원을 앞세워가지고 1913년 12월 달에 다른 의원들이 전부 다 크리스마스 휴가 떠나고 할 때에 급히 상장을 해갖고 상원을 통과시킵니다. 그게 연방준비은행입니다. 민간인이 은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해줍니까? 달러 찍어내죠. 달러 찍어내면 예를 들면 100억 달러를 미 재무부에서 찍으라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100억 달러를 찍어주는데 이자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 달러를 찍어내는 그 돈만큼의 공채를 연방준비은행이 해줘야 됩니다. 공채 100억이라는 것은 자산이 잡힙니다. 연방준비은행이. 100억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도 아무도 손을 못 대다가 유태의 음모라는 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연방준비은행을 케네디가 보니까 자,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민간한테 이자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채를 발행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을 국가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땅 하고 케네디가 죽었으면 총마고. 그게 1차적인 유대인의 음모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20년도에 미국에서 모든 국방장관,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은 국가의 대통령이 있지만은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단체를 1920년에 탄생을 합니다. 외교 평의회라는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나 방향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평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적어도 세나, 국방부, 외교부, 재무부 장관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제해 왔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업무. 세 번째 업무는 유대인들이 3번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1973년도에. 그게 다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 나가는 거 하면 록펠러,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록펠러잖아요. 록펠러 재단에서 그런 조직을 다 만들어내고 부분적으로 로스차일드까지 도와주고 JP 모건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합니다. 평에 있는 직원들도 그 다음에 그게 소속이 되려 그러면 전부 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대학원 뭐 가는 코스를 그 사람들이 다 금액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기초를 만들어냅니다. 그 평의에서요. 또 3번에는 미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북유럽, 그 다음에 유럽, 북남미, 아시아까지 통합해서 현재로는 약 한 35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50명이 3번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갖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정보로 받고 공유를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유태인을 대신해서 쌓아줄 수 있는 정보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정보부대가 유대인 업무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정보부대가 미국 CIA도 그 정보부대 밑에 있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계를 다 장악하는 거죠. 자기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다른 나라 국가의 대통령도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 그런 것까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任命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박동선이라는 로비스트를 탄생을 시킵니다. 미국은 로비스트 법으로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로비스트로 국가에다 등록을 합니다. 나는 로비스트다라고 하면 무슨 담배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무기 만드는 사람, 술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모든 세금부터 시작해서 정책 이런 것까지 다 로비를 다 하는 사람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로비스트는 우리나라는 로비한다 그러면 나쁜 면으로 하지만 미국이라는 데는 법제화되어 있는 거죠. 그 박동선이는 실패를 합니다. 1973년도에 코리안 게이트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떠들썩할 정도입니다. 왜? 상원의원, 하원의원한테 돈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것이 국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은 유태인을 간파를 하지를 못했다. 세계의 로비스트는 다가 이 밑에서부터 미국 뭐 평에 이런 사람들이 다가 뭐 재무부에 뭐 온갖 끝에 다 직원들이 다 보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섭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최고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간파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조선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반도체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다른 측면으로서 약 5분만 이야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선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런데 6.25 남침이 이북에서 나왔죠. 6.25 남침이 와서 이제 우리가 저 부산 앞바다까지 다 밀리다가 그 다음에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 복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중공군들이 우리나라를 침범을 해갖고 대한민국을 반토막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중국을 등한시하지를 못하니까 중국하고 더 이상 싸움을 못하겠다. 너 메가드 장군 너 귀국해 하고 해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1951년도 4월 19일 날 메가드 장군이 해임을 하고 난 뒤에 미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세계에서 공산주의와 싸움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원하고 평등을 원하고 사회 질서를 원하는 그런 위대한 국민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되겠다. 나는 이 전쟁터에 우리 미국의 아들, 딸을 남겨두고 왔다. 여러분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한민국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판에 여러분이 잘 아는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언을 메가드 장군이 남깁니다. 그 명언을 남겼던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위대한 공산주의와 싸움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꼭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그 자리에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세계 명언 중에 1962년도에 메가드 장군이 자기 웨스트포인트에 가서 죽기 전 2년 전에 62년 5월 12일 날 웨스트포인트에 가서 연설을 하는 거가 또 세계의 명강의로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명연설의 제목이 의무, 명예, 국가 이 세 가지 말입니다. 저는 2분밖에 남아 있지를 않기 때문에 메가드 장군이 웨스트포인트에서 강의를 했던 명강의를 했던 그 명언 중에 한 구절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강의를 오늘 끝날까 합니다. 의무, 명예, 조국. 바로 이 숭고한 세 단어는 여러분이 소망, 여러분이 자질, 여러분이 미래를 근근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는 용기가 꺾일 듯 할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신념을 되찾게 해주고 희망이 사라져버릴 때에는 희망의 불꽃을 되살려주게 하는 재기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분은 배웁니다. 공정한 패배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아들이되 성공 앞에서는 겸손하고 너그러워서 지는 법을,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말로 대신하지 않고 안락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과 도전의 중압감과 채찍을 기꺼이 견디며 폭풍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우되 쓰러진 이들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온정을, 남을 지배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을 이기는 법을, 깨끗한 마음과 고귀한 목표를 가지며 웃음을 배우되 눈물을 잃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되 어제를 간파하지 않고 항상 진지하되 지나치게 아집에 사로잡히지 말 것이며 진정 위대하면 가식이 없는 것임을 잃지 않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유순함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절제된
의지와 뛰어난 상상력 그리고 활달한 감성을 얻게 되며 또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명력 넘치는 신선함, 소심함을 극복하는 강하고 탁월한 용기 그리고 안이함을 떨쳐버리는 모험 정신을 배울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같이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삼성산학협력관의 8정의 802호실에 저희 사무실이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참석해 주면 좋겠고 찾아와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과거의 선배는 우리 집 저는 언양에 삽니다. 언양에 우리 집에 방문을 한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연락만 하면 또 거기 가면 저 전화번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생활에 근접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일,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일, 여러 가지도 아무것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대화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0분 동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